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안양샘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며 감염관리의사로 일하고 있는 강수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할지 의료진 입장에서 일반 국민 여러분께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알거나 새로운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자료에 의존해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요. 그 외 미국 NIH, CDC,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발표된 논문 등의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 질병은 1919년 이제 우한에서 발생하였죠. 그래서 WHO에서 2020년 2월 11일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그래서 약자로 코비드 19로 정하였습니다. 코비드의 CO는 코로나의 코고, 바이러스에서 VI를 가져오고 질병이라는 말 디지즈의 첫 글자 D를 가져와서 코비드라고 만들었고, 이 바이러스가 감염증이 처음 보고된 2019년에 19를 붙여서 코비드 19라고 명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줄여서 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국제 바이러스 학회에서 바이러스 명칭을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19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WHO에서 감염병 위험성의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고요. 이 바이러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되어 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기존에 이제 6종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로 알고 있는 우리 질병과 예전에 중국에서 또 유행했던 그 사스, 그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6종에다가 신종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밝혀지게 되었고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유전자 구조가 DNA는 두 가닥으로 좀 안정된 그런 구조를 한 반면에 RNA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한 가닥이라서 좀 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자주 일으키게 되고 또 치료제 내성도 잘 생기고 백신 개발도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바이러스 구조를 잠시 보시면요.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되지 않은 작은 구조입니다.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이제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일반 세균, 우리가 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이제 바이러스는 좀 이렇게 특수한 전자 현미경으로 왼쪽 사진처럼 이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이 관찰되는 거고, 사이즈가 지금 여기 100나노미터라고 돼 있는데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0.1 마이크로미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미터보다 10배 정도 많은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태양의 그 광환,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빛을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또 그것이 왕관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코로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구조 그림을 보시면은 맨 안쪽에 이렇게 빨갛게 꼬여 있는 것이 단일
단일 가닥이 RNA, 유전 정보 물질을 담고 있는 RN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랗게 이제 외피가 엔벨로프라고 하는 이제 외피가 싸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빨간 주황색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가 스파이크 프로테인, S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 돌기 단백질인데,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 몸에 침입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변이가 돼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백신을 만들 때도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렇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깥에 그 돌기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수용체를 ACE2,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고 부르는데, 그 수용체는 우리 몸에 많은 장기에 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은 코 안에 선모세포에 다량 분포한다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 중요한 수용체가 ACE2인데, 그것이 코에 많기 때문에 코를 통한 경로가 우리 몸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그런 주요한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복제가 돼서 점점 더 증식을 해서 다시 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배출한 오른쪽 위에 저런 이제 다시 배출된 증식된 바이러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주된 경로는 이제 침방울, 비말이라고도 하고 드러플렛이라고도 하는 이 침방울에 의한 경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기 감염인데, 이건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방울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감염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침방울을 내뱉은 것이 어떤 곳에 묻어 있다가 그것을 다시 손으로 만져서 그것이 우리 몸에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접촉으로 인한 전파 경로인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전파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방울, 비말에 의한 전파 경로를 보시면요, 이것이 가장 주된 전파 경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그림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기침할 때, 또 그것보다 더 심하게 재채기 할 땐 더 많은 침방울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노래 이런 거 할 때도 침방울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그런 약간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말하는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침방울이 발생하는 개수라든가 얼마만큼 멀리 가는지 이런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부분의 감염자가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또 가는 거리가 주로 이 침방울이 가는 거리가 보통 한 2m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m 이내의 사람한테 이것이 튀었을 때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어로졸에 의한 전파 경로는 좀 제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에어로졸 생성 시술을 할 때 전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생성 시술은 어떤 게 있냐면은 기관지 내시경이라든가 객담을 유도한다든가 이제 가래를 뱉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심하게 가래를 뱉다가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중증 환자에서 기관 삽관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또 객담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행위를 같은 것을 할 때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노래방, 커피숍이 좀 밀폐됐다거나 그럴 때 주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해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에어로졸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실내 운동시설 등 이런 데서는 직접적으로 침방울이 자기한테 튀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그 노래방에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비말 전염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적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접촉에 의한 것인데요.
감염된 사람하고 직접 접촉 악수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그런 물건, 그런 오염된 물건이나 표면 등을 만졌을 때 그 손을 씻지 않고 나의 눈과 코, 입을 등을 만짐으로써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물건의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러한 물건들이 얼마나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 연구에서 이제 나온 거는 구리는 한 4시간 정도, 골판지나 천이나 나무에는 최장 1일까지도, 유리는 2일까지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은 4일까지도, 그 다음에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는 7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감염 경로 중에 한 10% 정도는 이런 환경에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임상 양상을 보시면 잠복기는 보통 1일에서 14일까지 잡는데요. 잠복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잠복기는 이제 병원체에서 노출이 된 후에 어떤 분과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거나 그럴 때 그 후에 내 몸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5일에서 7일이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은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이 잠복기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2.2에서 3.3으로 추정하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듯이 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후각, 미각 소실은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는 않지만 좀 특이적인 증상이죠. 코로나19에서의 특이적인 증상으로 후각, 미각 소실이 있으면은 코로나19를 많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피로나 식욕 감소, 밥을 못 먹겠다 이제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래나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주요 증상 기침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열, 두통, 호흡곤란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주위에서 보셨으면 하는 거는 열이 나는 경우가 한 43% 정도 좀 다양하게 복원되고 있지만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이제 많다는 거죠.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은 열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식욕 감소, 기운 없고 근육통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안 나니까 나는 코로나가 아닌가 보다 하고 검사를 늦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섞여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중에 일부만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있어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해지는지 중증도 분류를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증상도 있습니다. 무증상의 퍼센트도 사실은 좀 보고마다 많이 달라가지고 딱히 이제 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증인 경우는 가벼운 증상인 경우는 일단은 이제 폐렴이 없어야 돼요. 폐렴이 없어야 되고 저산소증이 없어야 되고 호흡곤란이나 이제 그런 심한 이제 그런 증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상 증상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좀 비정형으로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다음에 임신부는 또 임신에 의한 생리적 적응이나 임신 이상 반응과 또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증과 폐렴과 중증 폐렴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반적인 폐렴, 중증이 아닌 폐렴은 성인과 청소년에서는
폐렴 소견인 이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 그런 것이 있지만 중증 호흡이 아닌 경우입니다. 중증 폐렴이 아닌 것인데 중증 폐렴의 소견은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30회 분당 30회 이상의 빠른 호흡, 그다음에 심한 호흡곤란,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산소 투여 없이 90% 이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중증 폐렴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다. 그럼 일반 폐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린이는 또 이제 조금 다른 기준을 주는데 어린이는 중등증의 폐렴 소견, 기침 또는 호흡곤란과 빠른 호흡 또는 함몰 호흡이 있으면서 중증 폐렴 증후 없는 경우는 일반 폐렴이고요. 어린이의 중증 폐렴의 그러한 증후는 중추성 청색증이라든가 산소 포화도 90 이상, 그리고 중증의 호흡곤란, 빠른 호흡, 그렁거림, 매우 심한 함몰 호흡 이렇게 보이면 이걸 중증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국의 분류를 잠시 보시면은 혹시 또 재외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참고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증상 또는 증상 이전, 이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 경증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폐렴이 없어야 되고 숨차거나 호흡곤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경증으로 하고, 중등도는 폐렴이 있지만 혈중 산소 포화도가 94% 이상인 경우, 그래서 산소 치료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중증은 거기서 94보다 더 아래, 93 이하인 경우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중증이라 하고, 호흡곤란과 30회 이상의 비노흡, 또 폐병변의 50%를 침범하는 그런 소견을 볼 때 중증으로 보고, 위중은 이제 호흡 부전, 폐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제 크리티컬 경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중증도의 분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그런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자료에 의하면 환자들 중에 한 80%가 경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는 산소 치료를 요하고 5%는 위중증 경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나라는 조금 그래도 경증이 퍼센트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질 때 이 파란색 경증 비율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산소 치료를 요하는 이 살구색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사망도 까만색의 그 사망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는 이렇게 고령일 때,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이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서 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에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자들, 그 다음에 뭐 폐질환이라든가 선식, 심폐질환, 면역 억제, 비만,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등의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그리고 흡연자입니다. 좀 흡연하시는 분들은 일단 마스크 벗고 이렇게 손을 사용해 가지고 코와 입을 많이 만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감염 위험도 높고요. 또 폐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AC 수용체가 또 흡연자한테는 더 높게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분들은 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래 사진은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된, 그래서 폐 손상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CT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까맣게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곳에 이렇게 하얀 염증 소견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산소가 체내에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의 진행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수치가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곳이 이제 증상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러스, 이렇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바이러스 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상이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내 몸에서는 바이러스는 증식되고 있는 겁니다. 증식이 되고 그것이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증식되다가
한 뭐 5일, 6일째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경증이나 중증도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중증으로 이행하는 그런 환자들은 보통 한 5일에서 8일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제 폐렴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간을 두고 다시 이제 병이 중증, 위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코로나19 감염증의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일런트 하이폭시아, 침묵의 저산소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해피 하이폭시아, 행복한 저산소증이다, 이런 약간 별명 같은 것을 붙여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폐렴 질환하고는 달리 이런 코로나19에 걸린 중증 환자들이 혈중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산소증이 객관적으로는 검사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이 자각하는 그런 호흡곤란 증상이 별로 없는 것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장기 손상도 초래돼서 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도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가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집에서 며칠 이제 동안 계속 계시다가 뒤늦게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재외 국민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도 동물에도 감염이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동물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전파되는 데에서는 별로 증거가 별로 없어서 그런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어린이에게는 비교적 경증의 그런 증상을 보이고 또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열이나 콧물,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또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매우 소수에서 아주 드물게 중증 염증성 질환을 나타냈다는 그런 사례가 소수 보고되었습니다. 치료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약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죠. 그래서 그렇게 딱 특이한 치료제는 없지만 일단 증상에 따른 그런 해열제라든가 진통제, 수액 공급, 기침을 이제 먹게 하는 진해제 등의 그런 대증 치료를 하겠고요. 중증으로 이완돼서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소 공급을 해야 되겠고, 더 심해지면은 기계호흡,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체외막 산소 공급이라는 에크모라는 그런 장비까지 써서 처치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에 쓰는 약은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항바이러스제도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쓰고 있고, 또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치료를 하고, 또 2차 세균 감염이나 폐혈증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고, 또 항체 치료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또 되는 건데요. 뭐 정맥 혈전 색전증이라든가 심혈관계 합병증, 급성 신장 손상, 간 손상, 신경계 합병증, 폐혈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것이 이제 폐가 많이 손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긴다거나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기타 뭐 임신 관련 합병증, 그 외 아스페릴루스증, 췌장 손상, 자가 면역 용형성 빈혈,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아우급성 갑상선염 등 이제 많은 합병증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은 전 세계적인 치명률은 지역이나 인구, 집단, 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치명률은 1.08%고 전 세계 치명률은 2.14%입니다.
코로나를 19로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발생 초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치료 효과가 어떤 노화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치료 효과도 좋고 비교적 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치료를 잘 해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데 회복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란셋이라는 그 의학 잡지에 실렸는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걸렸던 사람들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6개월 뒤에 조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호소를 했고요. 피로와 근력 저하를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고 그 외에 이제 수면 장애, 탈모, 후각, 심계한지, 입맛 감소, 미각 소실, 어지럼 등의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만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12주 이상 이어진 증상 호소하는 사람이 13.7%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 무기력증, 그다음에 인지 기능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머리에 뭐가 낀 것 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도 비슷하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